저는 사람들의 발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도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네요. 그들이 신은 운동화, 구두, 하이힐들이 꼬깍또깍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예전엔 저도 저렇게 바쁘게 움직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젠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창밖 신발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 사연이 듣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 천천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 제 나이 26이었던 그날, 병원 복도가 유난히 하얗게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쳐다보면서 말했죠.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임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던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잘 살면 되지. 근데 그게 말이죠. 저를 다독이는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저는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밤마다 울었어요. 동네에서 아기 우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미어졌죠. 그렇게 3년을 보낸 후, 여보, 우리 입양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해서 찾아간 입양기관 상담실에는 파란색 담요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보육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안겨줬을 때 그 아기는 저에게 너무나도 환한 웃음을 보여줬습니다. 가족이 되려고 그랬는지 낯설어 하지도 않고 너무도 밝게 말이죠. 천사 같은 그 아이는 우리의 아들 민수가 되어주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민수가 시험지를 휘날리며 뛰어왔어요. 우리 민수 정말 최곤데. 하며 남편이 민수를 번쩍 들어 올렸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참을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장면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민수야, 아빠 회사 갔다 올 테니까 엄마랑 즐겁게 놀고 있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출근했던 남편은 다녀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찾아온 건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뿐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오세요? 왜 이렇게 늦으세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해줬지만 민수가 울지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빈소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가 좀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랄까, 불안해 보였달까.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대학도 안 간 민수가 첫 직장을 다닌 지 3개월 만이었어요. 그러더니 다음은 6개월. 그런 식의 반복이었죠. 아들이 나이를 더 먹고서는 취업 생각은 접고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동창 준호가 식당을 차린다고 나랑 같이 해보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도와줄 거지? 아무 경험도 없이 덤벼드는 아들의 모습이 불안했지만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꺼내줬어요. 그리고 또 반복된 사업의 실패로 제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가 선택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0 후반까지 이것저것 실패만 반복하던 민수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예고도 없이 너무 갑자기 찾아온 소식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어떤 사람인데? 언제부터 만났어? 엄마는 기간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냥 친구가 소개해줬어. 사진 보여줄까?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여자. 이름은 희연. 첫 만남 장소인 식당에 희연이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 사진에서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말랐고 표정이 없었어요. 반가워요.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이쪽으로 와서 편하게 앉아요. 민수가 희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희연이 정말 착해. 요리도 잘하고. 그날 저녁 내내 희연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함께하는 내내 분위기도 어두웠지만 수줍음이 많은 아이인가 보구나 생각했죠. 며느리들 희연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집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대. 불안한 예감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야기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엄마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죠. 제가 지내는 집이기도 했지만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방 하나 드릴게.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하고 싶어. 우리 아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요즘 시세가 좋아서 2억 8천에 나갔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물었습니다. 고객님, 뭐 하시려고 집을 파세요? 따로 필요한 게 있으신가 봐요? 아들 집 사주고 사업 자금 좀 주려고요. 이거 전부 다 주시려고요? 이번엔 의아하단 얼굴로 묻더군요. 그러고는 아저씨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고객님, 그럼 고객님 집은요? 아들 집에서 살면 되죠. 그러고는 쿵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23년을 산 우리의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1억 5천은 신혼집 전세 보증금. 나머지는 PC방 차리는 데 들어갔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 이번엔 진짜 성공할게. 민수가 PC방 자리를 보여주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우리 민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하지만 아들 며느리와의 행복을 기대했던 제 바람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 좀 치워주셔야겠어요. 아들의 결혼 후 함께 생활하던 희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을 치우라니. 무슨 말이니?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니? 애기 물건 놓을 곳이 없잖아요. 거실에서 주무세요. 아니면 창고 옆에 작은 방 있잖아요. 창고 옆 방은 말이 방이지. 창문도 없고 한 사람이 눕기에도 좁은 공간이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민수야, 희연이가 엄마 보러 방에서 나가래. 엄마, 잠깐만. 지금 PC방에 손님이 많아서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도 한번 못 내보고 아들의 외면 속에 며느리의 요구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무시를 참으며 지내던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물어보니 PC방 접어야 할 것 같아. 손님이 너무 없어. 요즘 PC방 장사가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때 희연이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진작에 다른 일 좀 알아보라고 했잖아. 라며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가 죽은 민수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PC방을 정리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나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에 취직했어.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방 건설 현장이라고? PC방 단골 형님이 소개해줬어. 거기 숙소도 있다네. 그래, 숙소가 있어. 그럼 집에는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는 거야?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이 집에 저랑 희연이랑 아이들만 남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빚도 갚아야 하고 엄마가 애들 좀 잘 봐주고 있어. 그렇게 민수가 짐을 싸서 떠났어요. 민수가 떠나고 일주일 후 희연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 좀 있죠? 돈이라니. 무슨 돈을 말하는 거냐? 어머니 연금 모아두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저 좀 빌려주셔야겠어요. 어머니 여기서 밥 먹고 잠자는 거 그거 다 공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먹고 자는 거 다 돈이에요. 돈 하나도 안 내고 계속 여기에서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만은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며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야, 희연이가 나한테 연금을 내놓으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희연이하고 나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이젠 애들도 커서 집도 좁은데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 갚을게. 나 일하러 가야 돼. 나중에 통화해. 그날부터 희연이는
저에게 집에서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 드실 밥은 없어요. 어머니 돈으로 사 드세요. 애들 먹일 음식도 부족한데 정말 양심 없는 거 알죠? 그리고 제 방에는 박스 같은 짐들이 점점 창고처럼 쌓여갔어요. 이제부턴 거실에서 지내세요. 여기 창고로 쓸 거예요. 지방에서 민수가 돌아온 날 밤에 둘이 있을 때 말했습니다. 민수야, 기현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굴어서 참기가 어려워. 엄마, 그냥 좀 참아주면 안 돼? 민수야, 엄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편히 못 자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니? 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도 알잖아.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기현이 입장도 생각 좀 해줘. 엄마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드는 거 사실이잖아.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나 내일 또 내려가야 돼. 이런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민수가 화를 내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함께 닫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마 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든다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있던 이유, 저에게 화가 나 있던 민수의 말투들,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75살 제 생일날, 가족들 누구도 그날이 제 생일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저도 말 안 했으니까요. 75.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다는 걸 여태껏 몰랐어요. 작은 방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짐을 싸던 날, 제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낡은 이불 하나, 옛날 가족 사진, 그게 다였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 투성이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서글픈 마음으로 짐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빨래를 널고 있던 며느리가 어이없단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너랑 상관없어. 기현이 웃었어요. 그러세요. 떠나기 전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이 집에서 몇 년을 지냈지만 이 집이 제 집은 아니었죠. 이 아이들이 애초부터 제 식구가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밑창이 다닳고 낡아버린 운동화를 신으며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더군요. 꼭 제 자신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이에요. 아들네 집을 나와 지하방을 구하던 날, 할머니, 여기는 좁기도 하지만 습하고 해가 안 들어요. 급하게 구하셔서 죄송하게도 이런 곳만 보여드리네요. 아들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동산에서 보여준 그 집에는 곰팡이도 보이고 벽지도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이 편한 것이면 다 좋아요. 보증금 300에 월세 25만 원인데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엔 사람들 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오가는 신발들을 보며 나도 다시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상한 희망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이곳을 내 집으로 삼아야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첫날 밤, 이불을 깔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 냉장고, 선반, 작은 테이블. 그게 전부였죠. 근데요, 아무도 저한테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심정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마음속이 뒤죽박죽 섞이는 듯도 했고 뜨거운 불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눈물은 제 슬픔을 덜어내 주었고 시간은 저를 점차 새로운 생활에 익숙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창문으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 저도 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 저는 노인복지관의 식당에서
반나절 일을 합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맛있대요. 봉사자 총각이 웃으면서 말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고맙다고 전해줘요. 복지관 일을 마친 오후엔 동네를 걷습니다. 폐지를 주우면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니까요. 이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를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보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내 또래의 엄마와 아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가족은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지 만날 서로 바라보며 웃는 모습만 보여주네요. 멍하니 앉아서 지켜보다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때 아파트를 안 팔았다면, 희연한테 처음부터 단호했다면, 그리고 민수한테 더 엄하게 굴었다면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졌을까? 하지만 현실은 이미 다 지난 일이네요. 오늘도 저는 창문 밖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저 발걸음 중에 민수가 있을까? 혹시 이 계단을 내려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안 온다는 거 알면서도 바보 같은 저는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 사람은 당신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이죠. 벌써 시간이 밤 9시네요. 이젠 불 끄고 누워야겠습니다. 내일 또 살아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냥 할머니예요. 지하방에 사는 아들의 엄마이고 싶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던 그런 할머니 말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